왕자를 딱 생산하는 왕실태교법. 모든 국가의 일정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과 맞추어서 운영이 돼요. 활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사형 집행하는 거, 일체 금지를 다 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도가 아니다. 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냐. 수서, 당서, 신당서, 구당서 다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그냥 슬쩍 말씀드리면 왕이 되는 거 되게 힘들었나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국왕들 중에서 내가 왕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교육받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한식을 안 남긴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교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태교 어떻게 하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보고 클래식 들어, 클래식. 되게 신경 써주잖아요. 이런 문화가 사실은 조선의 왕실태교 문화가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명부 여인들에게 중요한 모습인데, 왕자를 딱 생산하는 거. 그러려면 평소에도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옥으로 만든 경전과 수정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옥이라는 게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었거든요. 옥을 갖고 그 위에다가 좋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기도 좋죠, 눈에도 편안하죠, 내용도 좋죠. 이런 식으로 좋고 진귀한 금은 보화에다가 좋은 글귀를 새겨서 매일 읽고 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태교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수정, 좌수정 같은 걸로 만든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것들을 채우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임신 후에 성생활 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약을 술에 타먹는 행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퇴생구라고 하는 순수한 기원 부족을 갖고 있다가 진통이 오기 전에 싹 태워서 마신다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태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학자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의 성약지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아이를 임신하면 옆으로 누워 자지 말라, 비스듬하게 안고 있지도 말라, 한쪽 발로 서지도 말고, 야릇한 음식을 먹지도 말고, 사특한 색깔도 보지 않고, 음란한 소리도 들으면 안 된다. 플라톤도 좋은 음악, 도덕적인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을 구분했었거든요. 똑같이 조선도 이렇게 나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공자께서 자주색이 적색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나는 사특하다라고 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두 개의 색깔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공자님이 보기엔 빨간색이 정색, 바른 색깔이고, 자주색은 좀 사특하고 음란한 색깔,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고대인들이나 중세인들이 색깔과 음식에는 도덕적인 거, 올바른 것이 있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왕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7개월이 되면 산실청이라고 하는 임시 관청을 딱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일정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과 맞추어서 운영이 돼요. 즉, 부정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타는 행동이 뭐냐? 활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사형 집행하는 거, 일체 금지를 다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의료가 발달하더라도 이 출산 후에 여성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잘 먹이는 걸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공기탕이라든지 검은콩 같은 것들, 좋은 음식들을 잘 이렇게 먹이면서 양생을 하려는. 그러면 왕이 이렇게 지내면 사대부들은 누굴 따라하겠어요? 왕을 따라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사대부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만큼 흉내를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태교 문화는 왕실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왕으로 태어나면 서양에서 왕이 되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면 유럽에서는 교육을 깊이 있게 받지 않았고요, 교육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주의 때 시대 때 보면 옷도 수십 벌을 갈아입고 정말 낭비 사치도 기본이었어. 그에 비해서 조선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조선은 유교국가고, 유교국가라는 것은 왕은 도덕적 화신이 되고 국정 운영의 화신이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역사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선은 고도의 아마추어리즘 사회다, 이런 말을 써요. 이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마추어가 아니라 한 엘리트가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현대와 같은
전문화 시스템은 아니지만 다양한 일을 보는 사람에게 되게 많은 능력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 입장에서 진짜 힘들었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일단 소학을 띄어야 됩니다. 소학에서 대학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사서 오경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서는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데 오경이라는 건 시경, 서경, 역경 전통적인 중국의 경전들인데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조선의 공부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옛날에 하늘 천 따지 거물 뭐 이런 거 했던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쓴 것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까지 가야 돼요. 단순한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기, 해석, 그리고 적용까지의 단계를 굉장히 체계적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조선의 교육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다만 암기할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 주로 공부했던 것은 두 개인데 역사와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동양에선 상하천의 사기 이래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계속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법강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교육하고 확인하는 시스템들이 있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스승, 국왕이 다 와서 세자가 얼마나 공부했나를 다 확인합니다.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도가 아니다. 막혀놓는 막혀놈이. 그리고 시험 내용은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무작위로 봐요. 이번에는 논어만 준비하면 되겠지? 중용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배웠던 거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정말 힘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왕이 배워야 하는 과목에 또 어떤 것이 있냐? 역사, 철학에 비해서 다른 과목들에 대한 공부가 조금 약했다라는 것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했다고 보시면 좀 곤란하고 세종대왕이 가장 좀 잘했던 사람인데 세종은 애초에 세자 시절에 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태종이 그의 재능을 참 안타까이 여기면서 다양하게 공부를 시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 천문, 과학, 음악, 미술에 다 좀 능통했었던 그리고 음악적 조예는 대부분의 왕들이 깊었고요. 미술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는 미술하면 그림을 생각하는데 동아시아의 독보적인 예술의 특징이 뭐냐? 붓글씨. 그게 최고예요. 근데 서해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 최고를 친다면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었던 안평대군. 정말 송설체, 구양수체 이런 것들의 정말 대가였었고 그리고 선조의 붓글씨는 미술입니다. 미술. 이렇게 붓글씨를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국왕이 되면 한편에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하나 힘든 게 뭐냐? 예식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즉위를 할 적에 자리에 오를 때 오른쪽 계단을 이용해라 라든지 여기서 어떤 단계에 뭐가 나오고 하는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예법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교육을 잘 수행한 왕, 그렇지 못한 왕 이렇게 물어보시면 잘 수행했던 왕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세종이죠. 세종대왕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사람으로서 계속 신하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너 어떻게 생각해? 좋아. 대신에 상고하자. 상고하자 뭐냐면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자. 결론을 잘 안 내려요. 신하들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영조가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영조도 공부 되게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영조는 너 그것도 몰랐어? 갈구고 잔소리하는 스타일. 정조는 다 알고 있는 스타일, 다 가르치려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사실은 정약용을 좀 비판했던 것도 있어요. 너무 당신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이런 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잘 수행하지 못한 왕이라고 한다면 연산군이 대표적이에요. 연산군을 따를 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종이나 인조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도 있어서 그냥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훌륭한 왕, 교육 잘 받은 왕, 훌륭하지 못한 왕,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왕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왕세자 시절에는 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국왕이 되고 나면 공부는 안 한다? 아닙니다. 국왕이 돼서도 공부는 계속해야 돼요. 하루에 3번 조강, 주강, 석강 공부하는 시간들은 계속 유지가 됐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소대, 야대. 야자 나오면 이제 밤에도 공부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와중에 국왕이 되고 나면 국정 운영을 해야 돼요. 국정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회의를 해야 돼요. 조참, 상참, 윤대, 경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니까 하루의 일상이 눈 뜬다, 회의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살아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세종 얘기로 살짝 가는데 세종이 또 하나 되게 중요시 여기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강무. 강무가 뭐냐면 군사훈련을 강조했던 거예요. 사실은 문종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통통하시고 군사훈련에 대해서 조금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록을 보게 되면 세종이 강무는 군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동서로 북방에 야인들도 있고 왜구들도 있고 여러 위협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강조했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중앙집권제도를 바탕으로 군주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나라를 봤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공을 했던 부분도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무능한 군주가 나오면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중앙은 잘 번성하더라도 지방이 잘 번성하지 않다라든지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